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총리님, 예.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동맹을 넘어 물 한 잔 드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기술 동맹, 경제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구한말의 국제 정세를 연상시킵니다. 그때 불었던 광풍과도 같은데요. 당시 조선은 힘이 없어서 조미 수호 통상조약, 카스라 테프트 밀약 등 열강에 의해서 침략, 수탈당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반도체 배터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상황인데 총리님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이 과거 늘 거론되던 안보 의제를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더 확장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동맹, 흔히 이야기하는 백신 동맹, 이렇게까지 이번에 확장된 것은 이제 한미 간의 이 동맹이 어느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파트너십 관계로까지 지금 발전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가를 이렇게까지 된 국력 신장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평가를 미국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면서 각 부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있어 부처별 협업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1년 내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각 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상시 주최하는 차관회의 말고 각 부처별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 한미 백신 허브에 관한 TF는 지금 만들어서 가동에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 기술에 관한 부분, 반도체에 관한 거나 배터리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부처에서 어떻게 우리 내부의 역량을 모으고 또 미국 쪽 파트너들하고 할 것인지, 또 기업들은 어떤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네. 예, 총리님께서 1년 내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해야, 또 그렇게 어차피 한미 관계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관계고, 또 이번에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어떤 파트너십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술 패권 전쟁이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 이게 글로벌한 어떤 그런 책무까지도 양국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 말씀하셨으니까 한국 반도체의 위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도록 미중 균형 전략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균형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우리를 파트너로 잡지 않고는 자신들의 국가의 의지를 관찰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결국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균형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양국뿐 아니라 다른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단단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데요, 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 능력은 물론 반도체 시설, 소재, 부품, 장비 등의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된다면은
우리의 반도체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경쟁력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반도체 국회 내에서 반도체 특위를 만들자, 혹은 반도체를 넘어서는 어떤 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특위를 만들자 논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 업계하고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 시기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또 쓸데없는 규제가 있어서 어렵진 않은지 이런 걸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그게 우려돼서 이번에 미국에 대한 그런 44조에 이르는 투자가 혹시라도 말하자면 미국의 패권에 말려 들어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 우려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 여전히 한국에서 중요 기술이나 원천 기술에 대한 개발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 또 미국에 그렇게 우리 기업들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현대자동차나 이런 또 SK가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한 7, 80%의 부품은 국내에서 생산한 우리 기술로 생산하는 것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그만큼 입지가 탄탄해지는 거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예,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를 반중 연대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해올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의 경험처럼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 거점 공장을 그대로 두고 퇴출당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지 거점 공장이 중국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거래처가 끊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꾸 우리 일각에서 우리는 분명히 미국 편을 서는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최고의 우리 안보지 축 자체가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웃 국가인 중국하고 계속 말하자면 예를 들어 거의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를 넘어서 무슨 적대적 관계의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는 건 저는 현대 국제 정치에서는 맞는 국가의 전략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한국과 중국 사이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엄연한 우리들의 국가라는 외교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부러 훼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또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실 때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언급됐을 때 우리들이 우리 입장을 어떻게 밝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국가 전략 자체를 그렇게 어떤 과거처럼 한쪽만 이렇게 경도된 그런 전략을 우리 스스로 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더 그런 점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봐야 한다. 그래야 또 중국에 진출해 있고 한중 간에 지금 1년의 경제 교역액 자체가 거의 30%에 이르는데 홍콩 우회까지 치면, 그러니까 그게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 K 반도체 전략,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대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더 나아가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낙수 효과, 파급 효과가 생겨야 될 텐데요. 총리님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이 어느 정도 국민적 면역이 달성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게 결국은 경제의 회복과 또 서민 경제의 어떤 도약일 텐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수출이 회복되고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이 성장한 이 과실이 아까 국민들에게 어떻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을까가 저희들이 가장 당면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그걸 찾아내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대전환을 개별 기업이 대처할 수는 없겠죠. 지금 EU와 미국 등은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통상 장벽화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출길이 막힐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알리백에 가입했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각 부처별로 기업들하고 그런 어떤 긴밀한 소통 창구를 내세워서 현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떤 부분인가,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 국경세가 도입됐을 때 당장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일제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독일의 경우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 한 기당 450억 정도를 보상을 하고요. 석탄 발전소 폐지로 타격을 입게 되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54조를 지원합니다. 실직당한 노동자에게도 6조 5천억 원을 배정을 해서 58세까지 최장 5년간 고용지원금을 줍니다. 독일은 이렇게 석탄 발전이 질서 있게 퇴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 전체적인 큰 그림, 총괄 그림이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 과거에 우리도 석탄 산업 자체를 우리가 쭉쭉 줄여나갈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을 또 재취업을 유도하거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통해서 그 석탄 산업을 어느 정도 구조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는 그 방법을 우리도 반드시 정부가 그런 태도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소 배출 기업을 퇴출시킬 경우에는 공장 등 시설 폐쇄 또 대량 실직 상태가 생기는데요. 소위 블랙 엘리펀트라고 하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의원님 그걸 가지고 어떤 매몰 비용이라나요? 그건 무슨 비용이라고 하죠? 그게 뭐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른 뭐 좌초자산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건가를 전부 다 그림에 넣어서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예, 총리님 지난 7일 출범시킨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현재 당연직 정부위원회다가 당연직 정부위원 열몇 분입니다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민간 분야의 기업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경제를 대표하는 직능,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로 지금 당면한 큰 과제는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실행 계획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마련해 나갈 겁니다. 예. 예, 이번 한미 정상 의원님 그거 좀 더 보태자면,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정부 쪽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민간인 쪽에는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일을 해나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무슨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래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기업, 현장, 또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의 경험이 있는 분들, 시민사회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다 반영이 되도록 운영이 될 것입니다.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동맹도 확고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체코의 대통령, 총리, 상원의장, 하원의장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보다도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세일즈 외교, 의회 외교를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ICT 기술, 반도체 기술은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리님, 삼성전자의 총수 부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면과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그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무슨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 오너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삼성전자처럼 세계 패권을 다툴 그런 반도체 영역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서 이제 사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니까, 또 우리 사회 그 외에도 전직 대통령 문제 등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또 해결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고민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어제 오늘 연이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예, 장관님 오늘 첫 대정부 질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헌정사상 첫 여성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또 그리고 과학인으로서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우주 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주 진출 기회가 열렸는데요. 우주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같은 그 우주 전담 조직을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 투자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기부, 산자부, 국방부 등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 정책을 조율하고 민관군을 아우르는 이 총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국가우주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확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주 산업은 이제 더 이상 한 부처에서 관할하기에는 어려운 외교나 국방이나 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이러는 것은 좀 신중하게 관련 부처와 논의하여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기술은 미국에 비해서 한 18년이나 뒤져 있는 상황이죠. 예, 우주 개발에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해서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주 펀드를 육성하고 항공 우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간 우주 산업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펀드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우주 산업도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 분야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현재 우주 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 전문가들과 산업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예, 장관님 그 어려운 직 맡아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정부가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주 52시간제를 전면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예, 주 52시간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큰 변화를 불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계도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려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18년 7월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었고 또 로드맵을 발표한 상황이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소규모이거나 노동 집약적인 특히 그런 이제 작은 작업장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좀 적응하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시간 노동을 또 줄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큰 대의도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국가의 또 큰 목표라 컨설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개선된 제도들을 좀 알리면서 좀 지켜주실 것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야근 수당 및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제 조선업체 현장 기술직 근로자 월급이 30% 가까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은 지금 노동법이 바뀌면서 계산법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고용노동부에도 좀 의견을 전달할 생각으로 있고요. 중기부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감소를 경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동시간 감소를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혁신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또 스마트 공장 사업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서 법 시행 후에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부적응 사례를 사전에 좀 예방하고 그래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정부가 좀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 분야지만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면서도 막상 중소기업이 뛰어들기에는 어려운 분야죠.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스템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반도체 연합 중소기업체를 구성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 좀 작은 규모의 팹리스 같은 업체들은 시험 생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공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사업은 중소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업종으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중소 상생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소부장 관련해서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해서는 중기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부장 펀드를 지금 이제 1,000억 이상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부장 스타트업 100, 또 소부장 강소기업 100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부장 강소기업 100이라고 하는 사업은 현재 100개 사업들을 다 선정해서 R&D 지원 같은 것들을 지금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달에 K 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R&D와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시설 투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려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승욱 산자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예, 장관님 조금 늦었지만 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막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성장 촉진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등 우방 국가의 기업에게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인 만큼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에 4대 핵심 품목 반도체, 또 배터리, 또 그리고 희귀금속, 바이오 부분에 대한 그 공급망을 발전시키는 그 방안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했고요. 6월 초에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하고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보고서 팀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전달을 했고요. 그 결과가 한미 정상회담 때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그 정상 선언문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그 저희가 이제 미국과 협력을 해서 초격차를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술 협력, 인력 양성, 그리고 표준을 함께 하고 이런 다양한 내용의 이제 저희가 과제를 뽑았고 앞으로 보다 세부적인 전략을 함께 논의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의 400억 달러 투자는 미국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 기술 개발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할 텐데요.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아까 총리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미국에 발표한 투자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요 분야에 미국 시장을 우리가 선점한다라는 그런 선제적인 투자의 역할을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방미시에 이제 방문을 하셨던 그 저희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약 3조 원 정도의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1조 원 정도의 시설 투자비는 그 우리나라의 그 장비가 거의 미국에 이제 수출이 돼서 투자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고,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 이제 중소 장비 업체들의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공장이 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한 80% 정도의 부품과 소재는 역시 한국에서 공급이 되도록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우리 중소 중견 생태계도 함께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가 되겠고, 하지만 아까 총리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로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인력 양성 또 새로운 미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국에는 약 44조를 투자를 하지만 국내에는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 510조의 민간 투자가 지금 이미 파악이 돼 있어서 이러한 계획이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의 경우에 이미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온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대미 투자가 확대되면 중국 정부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 내 한류 금지 명령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일부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국내 원료 조달을 어렵게 만들거나 중국 내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과 향후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저희가 공급망 측면에서 이제 협력을 하지만 또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또 수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수출 시장, 중국의 수출 시장을 저희가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또 한편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정부로서 중국과의 어떤 교역에 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이제 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또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을 때 중국의 외교부에서도 그에 화답하는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속 반도체 또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노력과 성과를 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는 상황이 있을 수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나오십시오. 예, 부총리님, 우리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경제 상황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도 변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21년 1분기 1,764조를 돌파하면서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내 집 장만을 위해서 빚을 낸 국민들이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최악의 상황도 우려가 됩니다. 신용 불량자가 대거 발생하는 그런 블랙 스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요. 뭐 제가 금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한은이 그러한 신호를 여러 번 표한 바가 있습니다.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이나 어떤 것이든 아마 좀 질서 있게 예고되게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도 금리가 만약 인상되면은 그동안에 저금리로 여러 가지 대출이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금리 부담이 커질 걸로 생각이 돼서 최근에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차주별로 DSR을 적용한다든가 또는 가계 부채 관리의 증가 범위를 금년도에 한 5, 6분으로 관리한다든가, 특히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같은 대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로 인한 서민 경제의 충격은 어떻게 완화하실 계획이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금 대개 금리가 올라가면 1%가 올라가면은 뭐 금리 부담이 저는 10조 이상 부담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정부가 노력해서 사실 이제까지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금리 비중을 계속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담대의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예전에 한 20% 이내였던 것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은 좀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취약한 취약 차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저금리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서민 금융을 넓혀 나간다든가 아주 취약한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지원도 일부 고려한다든가 해서 그런 급격한 조정이 없도록 하겠는데요.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와 같은 차주들이 대출자들이 금리가 그렇게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부총리님 동학개미 운동인이 가상화폐 열풍 들어보셨죠? 네네. 예,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산 축적의 기회가 없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불안한 현실을 대변하는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 상장 폐지 등으로 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살아갈 희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뭐 가장 좋은 해법은 역시 제가 보건대는 주식이라든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가 될 것이 아니고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준 게 당연히 그게 최적 해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든가 특히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가상자산은 성격상 의원님 보시는 것처럼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굉장히 투자적이라기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로서는 다만 그와 같은 가상자산의 불법 행위에 의한 피해라든가 또는 거래 과정이 불투명해서 가져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고도 받아서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이 가상거래의 투명성, 불법에 대한 예방 이런 걸 통해서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자가 리스크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와 같은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총리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예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 의원님 지금 청년과 관련돼서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고요. 지금 최근에는 뭐 영끌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청년 주거 대책 그리고 청년의 자산 형성 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서요. 정부가 기정 예산, 본 예산에도 그와 같은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특히 이번에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청년들을 위한 지금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그리고 이 청년들의 그런 생활 금융이라든가 또는 청년 대책들을 여러 가지 학영정에 담았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추경에도 이 청년과 관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한 카테고리를 해서 예산을 별도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내년 예산도 저희가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텐데요. 청년 대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보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따뜻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